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어젯밤 자기 전에 베이비복스 재결합 무대를 보고 잤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영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그룹이고 집에 CD까지 있었어요. 엄마한테 쫄라서 CD까지 사가지고 집에 와서 플레이어에 넣어서 계속 돌려듣곤 했었습니다. 또 그때 채널명이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MTV였나 엠넷이었나 베이비복스의 인형 뮤직비디오가 나왔었어요. 물론 제가 제 어린 시절의 모든 장면, 모든 일들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한창 인형이라는 노래에 꽂혀서 뮤비가 TV에서 나올 때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아주 집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5, 6살, 7살, 뭐 초등학생 때까지 그때는 TV를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예능도 보고 뮤직, 비디오, 음악 채널도 다 섭렵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 가수들이나 노래를 꽤나 많이 아는 편인데 가장 최애가 누구였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베이비복스를 꼽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냥 그때 그 변함없는 음색 그대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완전체를 볼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고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무대가 너무 짧았다는 거? 좋은 노래가 더 많은데 다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뭐 다시 유튜브 찾아봐야죠.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Go, Game Over, 인형 이 세 가지입니다. 노래 좋으니까 혹시 베이비복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추천곡. 알고 보니까 이번 에피소드가 2024년 마지막 에피소드더라고요. 연말을 장식하는 기념으로 어떤 주제를 잡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너무 뻔한, 진부한 그런 토픽을 잡고 싶진 않고 평소와 다른 좀 색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연말 결산의 느낌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든 생각이 보통 이맘때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뭐 2025년 트렌드 전망 같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저는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기념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아마 작년, 재작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본 여러 가지 트렌드들, 패션, 뷰티, 뭐 릴스, 쇼츠, 이런저런 유행, 그런 트렌드들에 대한 저의 견해를 전달해드릴까 해요. 제가 하루에 SNS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피드를 볼 때마다 자주 목격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셜미디어. 제가 여태까지 봐온 인스타 릴스 중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글거렸던 거,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트렌드들. 그 다음엔 패션, 뷰티 항목도 한번 좀 훑어보고 싶고요.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그 다음 좀 미디어 쪽으로 넘어와서 마지막으로는 현대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최근에는 짧은 시간에 소비할 수 있는 뭐 숏폼, 15초짜리 뉴스, 클립, 숏폼 콘텐츠들이 활개를 치니까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속도와 자극적인 내용에 포커스 맞춰진 그런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짜뉴스도 넘쳐나고 또 팩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뉴스에 사람들이 쉽게 선동되는 그런 현상들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다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인터넷 연말결산 기념으로 제가 한 해 동안 미디어에서 목격해온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한 저의 솔직하고 가감없는 생각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독 항마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으로 나열할 이 인스타 릴스, 개인적으로 좀 오글거리거나 이상했던 그런 릴스 트렌드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 제가 유독 항마력이 약해서 저한테는 오글거리지만 여러분에겐 그닥 안 오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리스트를.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인이 날 만나기 전과 후의 반응, 갭. 그 모습을 이제 몰래 찍은 그런 릴스였는데 제가 이 릴스를 처음에는 외국인 버전으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오리지널인 줄 알았죠. 이 사람들이 원작자인 줄 알았죠. 제가 처음 본 거니까.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좀 자세히 말하자면 한 커플이 이제 데이트 장소에 가요. 약속 장소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남친이 있고 이 여친은 남친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친은 여친이 찍고 있다는 걸 모르죠.
여친을 만나기 전에는 무표정이에요. 그냥 평상시 모습이죠. 평소에는 굉장히 시니컬하고 시크하고 무표정인 그런 남친인데 밖에서 여친을 목욕하기만 하면 막 댕댕이처럼 입이 귀에 걸리면서 180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리액션을 찍는 그런 릴스였습니다. 한마디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죠. 평소에 뭐 조용하고 과묵하고 무뚝뚝한 그런 남친이지만 여친 앞에서는 뭐 한없이 이렇게 애교쟁이가 된다, 강아지가 된다. 이게 여친을 만나기 전과 후의 갭이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담은 릴스예요. 어쨌든 외국인 커플이 그 릴스를 찍은 걸 제가 처음 봤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신선했죠, 그게. 그런데 그 이후로 똑같이 이 릴스를 그대로 카피한 영상들이 제 피드에 뜨는 거예요. 한 번 이 릴스가 바이럴을 타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데 우리도 해볼까? 라는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까지 넘어와가지고 한국인들이 또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이제 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 사이에도 이런 걸 찍더라고요. 친구랑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 친구가 날 목격하기 전에는 완전 차가운 무표정이었다가 내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막 입가에 미소가 만개하면서 나한테 달려오는 그런 캡. 한마디로 재탕 릴스를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뭐 처음 한두 개쯤이야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너도 나도 베끼니까 좀 신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주작 느낌이 많이 났던 게 일단은 카메라로 찍는 것부터가 약간 주작이에요. 보통 우리가 친구 만나러 갈 때 영상 안 찍잖아요. 그냥 약속 장소에 나가지 누가 동영상 키면서 나갑니까? 그리고 그 만나기 전과 후의 갭 그걸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지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봐도 이제 미리 사전에 논의한 그런 느낌? 야, 내가 오늘 영상 찍을 거니까 나 목격하기 전까지는 시크한 척해. 그러다 내가 부르면 웃으면서 막 달려와. 이렇게 뭔가 좀 사전에 논의한 느낌. 그리고 카메라를 보는 그런 시선 처리 그런 것도 굉장히 어색한 게 많았고 아무튼 그 이후로는 비슷한 영상이 보이면 클릭하지 않거나 제 피드에 뜨지 않게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도 이것도 약간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시작해서 이제 국내에 퍼지면서 유행이 된 릴스인데 그 남친 눈동자 찢는 그런 릴스. 예를 들어 커플이 이제 침대에 누워있어요. 누워서 각자 핸드폰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친이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남친이 뭘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지, 아주 눈을 떼지 못하고 보고 있는지, 그렇다고 또 뭘 보고 있냐?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몸을 이제 남친 쪽으로 돌려서 본인도 핸드폰 하는 척 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켜요. 동영상을 켜서 남친의 얼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곤 줌인을 해요. 당기고 당겨서 이제 남친의 눈동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럼 눈동자에 비치겠죠. 남친이 뭘 보고 있는지, 핸드폰 화면에 뭐가 나타나는지. 그렇게 눈동자에 비치는 화면을 보니까 예쁜 여자 사진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여친이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는 그런 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마 뭐 남친이 핸드폰을 뭐 하는지 확인하는 법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겠죠. 이것도 뭐 처음에는 신박하다, 신선하다 이랬죠.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퍼지더니 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많은 커플들이 똑같은 영상을 찍어내시더라고요. 한두 번 보인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보니까 이제는 이게 주작이구나. 일부러 남친한테는 그런 이성이 나오는 영상을 보게 시켜놓고 둘이 침대에 눕기 전에 카메라를 이제 앞에 두는 거죠. 일단 그 카메라를 놓는 것부터 자체가 셋업이죠.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이런 릴스 그런 것들이 원작자가 누구인지 누가 시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자기가 처음 본 걸 이제 오리지널이라 믿죠. 근데 저도 이제 오리지널로 본 게 따로 있고 그게 다시 이제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주작 느낌이 너무 강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웃기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신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릴스도 좀 제가 피하게 된 그런 트렌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 보이는 챌린지 같은 건데 여친 들어올리기.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올려서 어깨에 앉힐 수 있는지 외국 커플들 버전의 영상들이 이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뭐 어느 한 사람이 해서 바이럴을 타고 이제 조회수가 오르니까 너도 나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이는 것들이 이제 여친 들어올리기. 또 이거를 약간 패러디해서 현실판 버전으로 만든 것도 봤습니다, 제가. 어떤 한국 커플이 만들었는데 그건 정말 웃기더라고요. 현실판은 이렇다. 인스타그램 속 커플들은 죄다 쉽게 한 손으로 들어 올리지만 현실에서는 두 손도 힘들다. 그렇게 약간 좀 변형시켜서 패러디처럼 해서 우린 릴스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웃기니까. 근데 똑같이 그냥 베껴서 하는 거는 좀 그래요.
또 이게 제가 항마력이 딸리다 보니까 춤 챌린지? 그런 영상들도 정말 잘 못 봅니다. 안 보죠. 굳이 안 보려고 하죠. 다른 그룹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안무 이렇게 커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패션 트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올해 상반기였나? 그때부터 좀 많이 보인 컨텐츠?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공항 TSA 인증샷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항 가서 보안 검색할 때 바구니에 다 넣죠, 자기 소지품들. 다 넣는데 이제 그 바구니 안에 자기 소지품들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이 찍어도 되나?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래 뭐 눈치 보다 찍은 건지 어떻게 사진 촬영이 가능했는지가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사진 찍을 시간이 있을까? 보통 그 구간이 가장 바쁘잖아요. 그리고 자기 순서 되면 알아서 착착 이렇게 풀을 헤친 다음에 바구니에 이렇게 쑤셔놓고 이제 검색대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사진 찍을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바구니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물건을 하나하나 뭐 선글라스, 립, 스니커즈, 뭐 아이패드 등등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렬시켜서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너도 나도 이제 핀터레스트에 정말 많습니다. 그럼 공항 검색대에서 나눠지는 그 회색깔의 바구니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이제 각자의 소지품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사진들이 나오는데 특징이 죄다 디자이너 가방에 뭐 비싼 스니커즈에 시계에 선글라스에 굉장히 그 짜여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누가 봐도 노린 거죠. 거기에 정말 이렇게 리얼리스틱한 소지품은 없습니다. 뭐 1,000원짜리 동전지갑 그런 거 없고요. 죄다 이제 그리고 또 여권은 항상 앞면이 보이게. 보통 여권 보면 뭐 브리티시 패스포트, 아메리칸 패스포트 등등이죠. 거기에 이제 고가의 소지품들, 시계, 선글라스, 가방도 꼭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이에요. 그렇게 참 뭐랄까 인증샷을 가장한 소지품 자랑? 약간 그거죠. What's in my bag 공항 버전. 솔직히 제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예뻐요. 사진만 보면 예쁩니다. 그런 소지품만 보면 갖고 싶기도 하고 예뻐요. 예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행이 됐겠죠. 하지만 단점은 의도가 좀 뻔히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연스러움이 없는데 사진만 보면 솔직히 예쁘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예쁜 것은 꼭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트렌드를 제가 정말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그게 공항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일부러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바구니를 구매를 한다고 해요. 그 바구니를 파나 봐요. 뭐 비싼 건 팔겠죠. 공항에선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특히 뭐 미국이나 그런 데는 빡세잖아요. 분위기도 좀 살벌하고 오죽 살벌하면 밈도 있잖아요. 공항 TSA 직원들의 그 자비 없는 삭막한 그런 느낌을 밈으로 만든 그런 영상도 있어서 아마 집에서 찍은 사진이지 않을까. 그쪽으로 의견이 좀 더 기울입니다. 그래도 뭐 예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면서 넘기는데 신기한 트렌드였어요. 두 번째는 요즘 빈티지 백이 정말 유행하더라고요. 특히 루이비통, 뭐 스피디, 원통백, 보스턴백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오래된 스테디셀러 제품이잖아요. 옛날 90년대 저희 엄마도 들고 있는 사진을 제가 많이 봤는데 패션은 돌고 돈다고 빈티지 백은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사랑을 받네요. 그래서 뭐 호보백이나 숄더백, 토트백 등 다양한 스타일의 빈티지 백이 유행하는데 코치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브랜드 코치가. 코치라는 브랜드 자체가 예전에는 뭐랄까 좀 젊은 느낌보다는 좀 성숙하고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그런 어른들을 위한 그런 브랜드. 또 디자인도 그랬고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게 다시 빈티지 백이 유행을 하면서 코치 가방도 정말 많이 팔리고 있다 해요.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대요. 그런 현상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들면 예뻐 보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예쁘다고 생각조차 안 했던 것도 남들이 막 메고 다니면 예뻐 보여요. 그게 유행의 현상이지 않을까. 가방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트렌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 바로 이 백참입니다. 가방에 키링 같은 거 막 대롱대롱 달고 다니는 거. 예전보다는 좀 잠잠해진 느낌인데 그래도 간간히 목격이 됩니다. 핀터레스트에도 정말 많은데 뭐 목걸이, 체인, 키링, 인형 키링 그런 것들을 막 가방에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방을 꾸미는 거죠, 외관을. 예전에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흥미를 못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미니멀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는 가방 하면 뭐 브라운, 블랙, 웬만하면 블랙. 왜냐면 어디에든 코디하기 쉬우니까. 항상 그렇게 심플한 것을 선호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핀터레스트에 백참이라고 치면 정말 각양각색의 키링, 체인들이 이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록달록하니까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뭔가 키치해 보이고. 하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 못할 것 같고 또 제 스타일에 안 어울려서 제가 입고 다니는 평소에 스타일이나 그런 게 좀 안 어울려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또 빈티지 백을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산다면 한두 개 정도는 달고 다니지 않을까. 웃기죠, 사람이. 저도 좀 줏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키링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걸 빼놓을 수 없는데 바로 이 스탠리 액세서리입니다. 이거는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스탠리가 한창 열풍을 일으켰죠. 지금은 정말 거의 이제 언급이 잘 안 되는데 한창 유행할 때는 스탠리 관련 액세서리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그 쇼폼 영상들을 보다 보면 스탠리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꾸미더라고요, 또. 또 여성분들 예쁘고 귀여운 거 보면 못 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튜브나 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스탠리 관련 액세서리들 리뷰, 하울하는 그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별게 다 있더라고요. 바닥 부분에 기스나지 않게 감쌀 수 있는 홀더, 실리콘 홀더, 그것도 이제 색깔별로 있고, 또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도 키링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스탠리에. 그리고 가방도 있습니다. 스탠리 컵 모양에 맞춰진 그런 크로스백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가방처럼. 이 물품 자체가 무겁거든요. 특히 용량이 큰 거는. 저도 쓰고 있어요. 저도 이게 몇 리터더라? 1리터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꽤 무게가 나갑니다. 이거 자체도 무겁기 때문에 뭘 이렇게 장식하고 그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여성분들 입맛대로 이렇게 꾸미는 거 보니까 신기했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패션 트렌드는 quiet luxury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또 급부상하고 있는 패션 트렌드인데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과거에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누가 봐도 나 구찌백이야, 샤넬백이야 이렇게 외치는 듯한 그런 화려한 패턴이나 로고 그런 것들을 아예 배제한 정말 심플 그 자체의 옷이나 가방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더 로우죠. 더 로우의 제품들 자체가 대부분 굉장히 미니멀하고 심플합니다. 자칫 이렇게 겉에서 보면 디자이너 브랜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뭐 어떠한 로고도 없고요. 패턴도 없고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거의 무채색입니다. 그래서 미니멀 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딱이지 않은 브랜드이지 않을까. 다만 굉장히 비싸다는 거.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에 속하기 때문에 값이 높아요.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올슨 자매가 에르메스 브랜드를 굉장히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 해요. 에르메스 브랜드 자체에서. 그래서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모토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브랜드를 거의 그 정도 레벨의 초호화 럭셔리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단연간 노력해온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에르메스 버킨백, 우리가 잘 아는 그 백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심플하죠. 색은 다양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더 로우도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 컨셉을 잡지 않았을까. 저는 뭐 브랜드를 다 떠나서 이런 콰이어트 럭셔리, 이런 트렌드는 반갑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저도 무채색의 옷이 대부분이거든요. 옷장 보면. 막 튀는 컬러는 크게 많지 않아요. 뭐 해봤자 뭐 와인 정도가 좀 튀는 편이고 나머지는 거의 무채색입니다. 그레이, 아이보리, 블랙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가방이나 그런 거 볼 때 로고 없는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언급한 트렌드가 제가 앞서 언급한 빈티지 트렌드와는 약간 상반됩니다. 빈티지 백들 하면 보통 패턴이 있는 게 많거든요. 패턴 있거나 뭐 앞에 포켓이 달리거나 체인이나 버클 그런 장식이 많은 반면에 이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냥 데일리백을 찾는다 하면은 저도 앞에 뭐 큰 금장 로고나 뭐 은장 로고 어지러운 패턴 그런 것이 새겨져 있는 건 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매치하기도 힘들고요. 코디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 절제미라고 하나요? 좀 절제되고 덜어진 데서 오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코디하기 쉬워서 제가 좋아하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뷰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이 갈수록 진화하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스킨케어 라인. 용기에 정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브랜드마다. 이제는 뭐랄까 화장대 서랍에 더 이상 숨겨놓지 말고 밖으로 꺼내놔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런 현상을 겨냥해서 용기를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화장대에 이렇게 올려놔도 뭐랄까 오브제 느낌이지 화장품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저는 그냥 화장품 자체가 그 재료값보다는 용기값이라 생각하거든요. 보통 뭐 자 형태의 든 크림 같은 거 보다 보면 겉으로 봤을 땐 몰랐는데 뚜껑 열어보면 그 내용물이 담긴 그 단지 용기는 정말 작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은 별로 안 되고 그냥 겉에 패키징만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만 비싼 거지 내용물만으로는 그 가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좀 오버프라이스인 제품들이 많다는 거죠. 이 메이크업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메이크업 트렌드가 약간 빔, 얼굴에 광을 살리는 그런 메이크업? 아이돌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이라이터에 포커스를 맞춘? 혹은 또 뭐 쇠맛 메이크업, 그런 뭐 블랙, 실버 계열의 옷을 입으면서 거기에 맞는 뭐 스모키나 광채 뿜뿜한 메이크업,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메이크업 트렌드, 제가 학생이었을 때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로드샵들이 굉장히 흥행했어요. 뭐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스킨푸드, 미샤 등등. 지금은 한 드럭스토어 안에 모든 브랜드가 다 통합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 로드샵마다 이제 가게가 있었거든요. 스토어가 있었어요. 여기 거 사고 싶다 일로 가고 저기 가고 뭐 너 섀도우 어디 거야? 내 거 이니스프리 이렇게 좀 그런 재미가 있었죠. 예전에는 매트한 게 유행이었습니다. 비비크림 많이 썼죠. 저도 학생 때 비비크림 썼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화떡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하얗다못해 얼굴이 동동 뜨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옛날에 비비 정말 많이 썼었고 립 표현도 매트했죠. 그리고 옛날에는 틴트, 특히 액상 틴트. 그렇게 이제 입술에 이제 그것만 바르고 위에 딱히 뭐 안 발랐어요. 그냥 그렇게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하고 노세범 파우더 막 바르고 눈썹 진하고 윙 아이라이너 항상 그리고 거기다가 렌즈, 서클 렌즈 필수였죠. 저는 시력이 안 좋지도 않았는데 그냥 렌즈 끼고 다녔어요. 애들이 끼니까, 유행하니까. 렌즈라 작별한 게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뭐 낄 이유가 없어졌죠. 화장도 잘 안 하니까. 예전에는 서클 렌즈, 개 눈처럼 보이는 직경 큰 렌즈 혹은 그레이 렌즈, 고양이처럼 보이게 그런 거 많이 차고 다녔죠. 그렇게 매트하게 유행하다가 한때 이제 음영 메이크업이 또 붐을 일으켰어요. 눈에 음영을 많이 준 그런 메이크업이 또 유행하면서 섀도우도 많이 팔렸고 그러면서 이제 블러셔, 립, 뭐 배우 누구누구 립스틱 그렇게 이제 네임을 걸고 브랜드들 광고를 했었죠. 음영 메이크업으로 유명했던 게 이제 이다희님. 예전에 그 황정음님이랑 나오는 드라마 있었는데 그게 좀 히트를 쳤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다희님이 음영 메이크업 하고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유행해서 포털사이트 블로거들이 죄다 이제 커버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그때 음영 메이크업 저도 예쁘게 보여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또 뭐 별그대 그래서 전지현님이 바르고 나오는 립스틱 뭐 어느 드라마에 송혜교님이 바르고 나온 립스틱 누구누구 립스틱 해가지고 저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구매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두드러지는 게 앞서 말한 하이라이터, 빔, 음영, 윤곽 거기다가 이제 촉촉한 립 표현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 초중 후반 메이크업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트랜지션을 거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눈이랑 입술에 힘을 많이 줬습니다. 눈박, 입술박. 그래서 저는 블러셔랑 거리가 멀었어요. 이미 눈에도 뭐 아이라인, 아이섀도우, 눈 앞머리, 립도 이제 푸시아, 핑크 그렇게 좀 둘 다 힘을 주니까 내가 여기다 블러셔까지 해버린다? 그러면 완전 경극 수준이 되는 거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서커스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극 수준의 화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블러셔를 안 샀어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좀 힘을 덜어내다 보니까 블러셔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특히 뭐 크림 블러셔. 그리고 확실히 윤곽에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컨투어를 빼먹지 않아요. 딴 거 아니어도 컨투어는 무조건 한다. 윤곽은 살린다. 그래서 컨투어 블러셔에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립은 항상 광택 있게 촉촉하게 연출을 해요. 저는 입술이 매트한 것보다 촉촉해 보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일단 건조한 느낌도 없고 좀 더 도톰해 보이고 입술이 뭐랄까 혈색 있게 건강해 보이니까 요즘 트렌드는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항목은 미디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이건 약간 뭐 한 해의 트렌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시대가 발전하면서 현대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들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인데 요즘 정말 우리가 디지털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가 넘쳐나죠. 정보를 확실히 얻기 쉬워졌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짧게 보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쇼폼들이 유행을 하면서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속도적인 면에서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 조회수 같이 목적이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그냥 컨텐츠의 수익을 위해 한마디로 이렇게 조회수를 겨냥해서 자극적인 내용을 가득 담아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컨텐츠들도 무분별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는 하나죠. 그러니까 감정을 자극하는 강렬한 메시지. 사람들을 보자마자 헉! 정말? 사실이야? 이런 반응을 일으켜서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뉴스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는 얼마나 흥미로운지,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런 요소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선동적인 뉴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빠르게 퍼져나가요. 그게 결국은 이제 군중 심리로 이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단순히 호기심에 처음에 끌려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중에는 우르르 그냥 몰려가는 현상. 그런 현상이 생각보다 쉽게 발생하죠. 가짜뉴스는 정말 문제인 게 저희 할머니도 거기에 간혹 노출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희 할머니도 유튜브를 항상 보십니다. 쇼츠 중독자세요.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쇼츠를 보십니다. 볼 때마다 이제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제가 듣게 되는데 음성도 죄다 AI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기사 내용 그런 걸 담고 있는 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그런 영상들 보고 그냥 사실이라고 믿게 되죠. 뭐 팩트체크를 하지 않죠. 저희도 때로는 속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에 관한 소식을 담았는데 그게 이제 가짜 뉴스처럼 만들어져서 이제 떴다. 그거 보시고는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야 예린아 연예인 누구누구가 이렇게 됐다더라.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들은 저는 완전 금시초문이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으면서 너무 내용이 어이없어서 확인해보니까 가짜뉴스고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가리고 보시라. 웬만한 거 그냥 믿지 마라.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활개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현혹될 수 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뉴스, 정보를 보고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거르느냐는 결국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죠. 제가 예전에 그 보고 듣고 말하는 것, 그 에피소드를 만든 계기도 약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 보는 거니까, 시간 때우기에 보는 거니까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겠지. 이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왜냐면 결국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게 되잖아요. 물론 매번 어떤 정보를 접할 때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일일이 다 체크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최대한 좀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좀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현대 미디어와 관련된 현상들, 자주 보이는 현상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의사표현이 정말 자유로워졌죠.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해요. 과거에는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선 특정한 자격이나 권한이 필요했죠. 기자나 작가 혹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주류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확실히 이제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허무른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든 한마디씩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고 또 그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들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난 그냥 내 계정이 혼자 끄적인 건데? 난 그냥 혼잣말한 건데? 여긴 그냥 내 디지털 일기장인데? 라고 치부할 수만 없어요. 그렇게 치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손끝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은 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저의 의사나 의견을 매주 표출하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물론 저는 일개 일반인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뭐 막강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일반인이라 그 영향력이 그런 사람들 수준에 못 미치겠죠. 해봤자. 그래도 어쨌든 제가 제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영원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작은 고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또 내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여져도 안 되고 의견 같은 게 너무 한쪽만 대변해도 안 되고 너무 내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해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걸 너무 싫어한다고 표현했을 때 분명히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너무 혐오하듯이 싫다는 그런 표현을 해버리면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겠죠. 또 그런 게 화근이 될까봐 또 그런 게 화가 될까봐 화를 불러일으킬까봐 조심스러워요. 뭐 어쨌든 이건 제 몫이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제가 알아서 잘 컨트롤해 나가야죠. 그래서 약간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은 이 깨어있다는 표현이 드문드문 보이죠. 근데 때로는 이 말이 얼마나 진지한 생각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도 그것이 진지한 고민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니까 나도 한마디 얹어볼까 하고 내뱉는 발언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깨어있다, 소신발언 이런 표현들이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특히 사람들이 뭐 소셜미디어나 각자의 공간에 뭐 소신발언이라고 포장을 해서 의견을 남기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발언들이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이나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감정에 휩쓸린 결과물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도 잘 내뱉어야 된다는 거죠. 깊게 생각해보고 내뱉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가만히 있던가.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 하죠. 때로는 침묵이 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꺼내는 카드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아직 이 지식이나 상식을 채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즘 현상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 이 불러온 파장이 깨어있다는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막상 그 이변에서는 감정적이고 피상적인 표현들이 넘쳐나는 그런 현실을 또 우리가 종종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내뱉어야 된다. 결국 개인의 몫이지만 확실히 우리가 책임감을 좀 느껴야 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더 많은 트렌드와 현상들을 다루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녹음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또 여러분들이 남겨주고 싶은 의견들, 본인이 생각하는 흥미로운 트렌드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애플 팟캐스트 리뷰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별 5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혼자 보내시든 친구와 보내시든 가족과 보내시든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간 저의 팟캐스트를 들어와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2025년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